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변수들은 늘 바람잘날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또 외환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좀 읽으시는군요. 네, 제가 방송한 지 오래됐는데 네. 얘기 많이 하는 게 금리 얘기, 환율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외국인 수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였는데 미중 무역 전쟁 얘기 나온 다음서부터는 사실 그 얘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성 얘기들이 더 불거지냐 아니면 좀 줄어드냐 이거 가지고 시장 해석하기 급급했었는데요. 이제는 얼마 전 시장서부터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더 이상 이게 아킬레스건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기대치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미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만큼 반영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펀더멘탈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 3분기 GDP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6%가 나왔다는 거에 이게 27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중국 성장률 하면은 제 기억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오바 얘기도 있었고 7% 정도도 꽤 오래 봤었던 것 같고 6% 후반대 내려와 가지고 야 이거 앞에 육자가 찍혔네라고 얘기한 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 같은데 6% 턱걸이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이거 큰일 났다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뭘까요? 무역 전쟁, 관세. 네. 왜 안 나왔는지 예.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을 못 봐서 등수가 떨어졌는데 뭘 못 봐서 등수가 떨어졌는지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그거 학원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를 알고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요. 이 악재를 덮어 씌울 만한 최근에 회담 스케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중국 GDP 얘기가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이게 다시 또 시장을 밀고 내려갈 거다라는 이슈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우리 금통위는 7명의 투표권이 있어요. 금통 이주요 총재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표가 3대4로 갈렸다. 그럼 이거는 아주 팽팽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 결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통위 하기 전에 다들 뉴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하 될 거다, 인하 될 거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너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다. 이거 잘하면 다음번에 인하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요. 인하가 되기는 됐어요. 인하가 되긴 됐는데 뚜껑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인하에 찬성을 던진 게 5표고 이 반대를 던진 게 2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에 아주 깔끔하게 금리 인하가 됐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반영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보죠. 먼저 국고채 수익률 한번 보면 3년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국고채 3년물이 기준금리보다 얼마 정도 높다 그랬어요? 한 20bp 정도 높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8월 달 중이었죠. 그때 보면은 국고채 3년물이 이게 1.1도 깨고 내려갑니다. 우리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야 이거 우리 연말까지 잘하면 2번의 금리나 이런 얘기들 주고받았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고채 수익률 보면 어때요? 지금 1.3%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발표한 날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 쳐다보니까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1% 간다 최저금리를 갈아치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1.25에서 그 밑으로 몰고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해당 통화는 어떻게 돼요? 약세 요인이죠.
근데 금리의 인하 이 가능성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해당 통화는 약세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완화되겠죠. 예, 완화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화가 이거 잘하면은 뭐 1120억 뚝 뚫고 올라가서 뭐 1200원 예. 뚫고 올라가서 뭐 1300원대로 뭐 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 전 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환율 어때요? 밀려 내려오더라는 거죠. 이거 금요일 날 NDF 반영하면은 NDF가 2원대 마이너스 떴으니까 오늘 1180원 밑에서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좀 우려를 보여줬었던 환율 레벨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화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는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원화의 자체 요인으로 환율이 움직이는 것보다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훨씬 크겠죠. 그래서 뭐 이 미국 얘기를 안 쳐다볼 수가 없는데 지금 스몰 딜, 뭐 빅딜은 아니죠 사실. 뭐 스몰 딜 사인을 뭐 다음 달 에이펙 뭐 정상회담에서 한 해 만에 뭐 지금 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만 쳐다보죠. 얼마 전보다는 어때요? 이 회담의 분위기가 얼마 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게 트럼프한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지금 경기값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재선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의 최대 둔화 요인인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고 가기 어려울 거다, 합의할 거다라는 부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많이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얻은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향후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은 얼마 전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장이 완화되면 결국 달러 값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좀 더 시계를 옛날으로 돌려서 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 초반에 말이에요. 달러가 약세로 갔어요? 강세로 갔어요? 달러가 엄청난 강세로 갔죠. 금융위기 초반에. 그때 왜 갔습니까? 정작 사고는 미국 본토에서 터졌는데 네. 정작 미국 통화인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강세로 갔어요. 예. 이게 이 달러의 역설이죠. 이거 왜 그렇게 갔어요? 힘들어지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쏠리니까 안전자산 달러 쪽이 오히려 약세가 가야 되는데 강세가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야 이거 시장 뭐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달러는 약세로 갔을까요? 강세로 갔을까요? 강세로 갔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이머징 통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약세고. 죽었겠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안 그런 되고.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으면 달러는 강세 기대감이 많겠어요? 약세 기대감이 많겠어요? 강세 둔화 기대감이 많겠죠. 게다가 요즘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뭐 미국 경기 괜찮아요. 뭐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라는 스탠스를 취했지만 요즘에 제롬 파월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정도도 크게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누그러지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의 이 강도가 떨어지면 위안화는 어디로 갈까요? 위안화 당연히 약세 정도가 둔화되겠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18년도 때 그때는 달러당 6위안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7위안 뚫고 올라가면서부터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프레셔 주니까 너네 쪽에서는 위안화 약세 유발시켜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카드 던졌어요? 환율 조작국 카드를 네. 던져버렸죠. 그래서 야 요거 진짜 뭐 극으로 치닫는구나라는 얘기들 뭐 주고받았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왜 달러당 6위안짜리가 달러당 7위안을 뚫고 왜 이 사단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무역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 떨어지고 나면 위안화의 약세 정도도 떨어질 겁니다. 그럼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 원화 값도 앞서서 우리 쭉 읽어본 것처럼 약세의 정도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JP 모건 EMBI 글로벌 스프레드 이 환율값 지수하고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같이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예. 올라가고. 근데 격차가 지금 좀 보시게 있으면요. 되면 예. 위험 지표는 떨어지는데
환율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원화값 어떻게 읽는 게 맞겠습니까? 너무 과도한 약세 구간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읽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인들 상대를 많이 하니까 1,200원 환율 위에서는 좀 떨어냅시다. 지금 위로 추가적으로 형성될 환율보다는 조금 밑으로 조정돼서 다시 한번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1,200원 위에서 좀 떨어냅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각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환율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1,200원 위에 있을 환율보다는 1,150원 쪽에 1,150원 뭐 살짝 아래나 뭐 이런 부분들 쪽에 있을 환율 가능성 지수가 훨씬 더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원화 값의 약세 정도가 둔화되면 결국 외국인들은 매수 카드를 쓸까요? 매도 카드를 쓸까요?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오고 원화 약세일 때 외국인들이 좀 밀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외국인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원화 강세가 나왔을 거고 왜냐면 원화 환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 테니까 반대의 케이스는 약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둘의 지표는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1,200원 넘게 형성돼 있었던 원화의 약세 정도가 오늘 환율은 1,180원 밑으로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정도는 외국인들 수급 개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수급을 들어가서 보니 물론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빠진 외국인 수급도 눈에 보입니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수급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중심 시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뭐 그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확산 쪽으로 나오는 그림들이 훨씬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개수가 많아질 테니까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일 텐데요. 그런 그림 쪽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시점 아니겠느냐. 뭐 중국 GDP 뭐 27년 만에 뭐 최저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왜 저렇게 안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약세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얼마 전에 비해서 긴장에 대한 강도가 떨어지면서 반전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증시다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달러 강세 둔화, 그에 따른 이제 원화 또 약세의 둔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복귀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거를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들이 온다 하면 결국은 뭐 IT,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그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쪽 얘기도 한번 해보면 먼저 자료 한번 보시죠. 뭐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선물 시장 포커스 맞출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막 달려가고 있다가 유턴을 돌려야 된다. 그럼 유턴 돌릴 때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핸들 꺾어야죠. 라고 하지만 달리고 있는 차에서 막 달리고 있는 차에서 핸들만 꺾어버리면 차가 돌아버리겠죠. 뭐 핸들을 꺾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속도가 붙어 있다가 우리 분명히 하락 강도가 둔화되는 건 한번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핸들을 돌리고 그 다음 차선에서 엑셀을 밟는 게 유턴의 코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속도 떨어지는 건 분명히 봤고 핸들 돌리는 신호를 뭘로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은요. 먼저 지난주 뭐 들쑥날쑥 해가지고 좀 연속성을 찍어줘야 우리가 좀 이 강도 체크를 할 텐데 연속성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몇 주 전에는 외국인들 선물이 한번 쭉 밀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뭐 살짝 좀 둔화됐다가 다시 또 좀 들어왔다가 이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의 모습은 제가 일주일씩 잘라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일주일씩 잘라보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월요일은 매도 흐름이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플러스 흐름 쪽으로 가치가 있더라. 그럼 현물은 누가 사더냐?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은 아직 현물 쪽으로는 안 들어왔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과거보다는 매도 강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뭐 3,000원 우습게 팔았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은 매도 강도가 떨어졌고 선물 쪽에서는 자꾸 매입에 대한 강도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포커스 맞출 때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당연히 수익률이 좋았겠죠. 그래서
지난주 기관들이 뭘 제일 많이 사던가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 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 중심 시세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조금 이제 좀 넓게 출발을 한번 해보면 대형주가 잘 나가는 장이 있고 중소형주가 잘 나가는 장이 있어요. 우리 뭐 이런 장들 못 본 거 아니죠.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뭐 대형주들 잘 전통적인 주식들이 잘 나갈 때는 이 시니어 매니저가 있고 펀드 매니저가 있고 주니어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누가 잘할까요? 네, 뭐 시니어들이 잘해요. 뭐 그 경륜이라는 거를 어떻게 못 하니까요. 근데 대형주들 다 죽어나가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과거에 아픈 경험을 한번 해봤던 시니어 매니저들은 저 고멀티플, 하이퍼 멀티플 소리 잘안 주식들을 나가죠. 잘 못 네. 만지거든요. 왜냐하면 저걸로 망가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니어 매니저들은 어때요? 모르죠, 야, 지금 역사를. 대세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런 때도 수익률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가 뭐 잘하는 장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시니어가 좀 잘하나요?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시니어들이 지금 이 시장 나 정말 불안해. 이 시장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다들 몸이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비어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뭐 비어 있는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뭐부터 사겠어요? 결국은 바구니가 비워져 있으니까 인덱스 대형주들. 트래킹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상위서부터 채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가 상위 얘기를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거기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하면 금리 단 떨어지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금리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발표합니까? 예금금리 인하.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러면 대출금리도 깎아줘야죠. 대출금리는 깎아줍니다라고 발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뭐 항의하고 뭐 비교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인하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이익되는 거는 바로 받아들이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는 바로 반영을 안 시키는 이런 은행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컨센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님 비율이라고 하죠. 내린건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거는 이자를 덜 줘버리고 이미 나가 있는 대출들은 덜 깎아버리기 때문에 인컴 마진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전통적인 유동성 주식들이에요. 시장 좋으면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은 뭐 외국인 수급 쭉 들어오고 나갈 때 쭉 나가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은행 업종이기도 하니까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대표주들 쪽은 뭐 지금 금리 단으로 보나 환율 단으로 보나 뭐 시총에 움직일 수 있는 뭐 레벨을 보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은행주 평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은행들이 이제 영업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조금 상반된 우리 것이다. 맨 예.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네. 그림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맞아요. 뭐 네.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인컴 마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힘든 국면입니다. 맞는 예.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 페이지에서 오늘 뭐 봤어요? 국고채 3년물이 요즘 빠지고 있어요? 튀고 있어요? 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악재라는 악재를 계속 반영해오던 은행주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 단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뭐 갑자기 뭐 점핑을 뛰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우려하고 있는 정도들이 줄기 시작하고 과도한 낙폭을 채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시해봤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거든요. 은행주들이. 그렇죠. 은행들이 조 단위로 말이죠.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영업 환경은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압박도 받는데 또 이건 계속 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면 말씀하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폭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KB금융 말씀하셨고요.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악재는 대충 다 알고 있어요. 네.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재탕만 나오는 거지. 그리고 기대치도 우리가 이러다 마른 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크다. 여전히 시총상위 중심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